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신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이 몸을 떠나는 유체이탈을 경험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 어쩌면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또는 이미 경험했을지도 모르는 그 유체이탈, 그 진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에 무게가 있다라고 주장한 인물이 진행했던 실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21g 실험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헤이브렐의 의사 던컨 맥두걸이 진행했던 그 실험인데요. 영혼에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실험 대상은요, 양로원에서 죽음의 고비를 앞두고 있었던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4분은 결핵이었고, 1분은 당뇨, 나머지 1분은 원인 불명의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셨던 분들이었는데, 환자들을 사망에 임박한 것으로 보였을 때 그들을 침상을 산업용 저울 위에 위치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6명의 피실험자 중에 1분이 사망할 때 1온스의 4분의 3, 그러니까 21.3g 정도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영혼의 무게를 입증했습니다. 1907년이에요. 3월 11일 뉴욕타임즈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일까요? 2003년에 이 실험의 내용에서 제목을 따온 영화 21g이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이 맥두걸 의사를 통해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제 우리한테 입수를 한 거죠. 조금 더 증거 자료를 모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죽음의 경계에서 정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라면 유체이탈을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그렇게 허무맹랑한 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1942년 GNM 트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서 Operations"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인데요. 영국 런던대 조사에 따르면 서양인들 10명 중에 1명이 평생 한 번 정도는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체이탈에 대한 기록이 조선 중기에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이 완연하게 자리에 누워있고 그 육신 가까이 가니 어느덧 깨어났다. 그런데 분명히 꿈은 아니었다. 조선 중기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었던 이귀가 말년에 유체이탈을 경험했었다는 내용의 야사가 있는데요. 그 묘사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유체이탈과 아주 유사하죠. 이외에도 유체이탈에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987년 경비행기를 몰고 옛 소련의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내려서 세계를 놀라게 했었던 독일인이 있습니다. 마티아스 루스트 씨도 유체이탈과 같은 경험을 한 것처럼 진술을 했는데요. 비행하는 동안 마치 몸에서 정신이 분리된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욕 주립대 정신의학자인 샘 파니아 박사가 영국과 호주에 있는 15개 대형 병원들과 공동으로 대규모 실험을 벌였는데요. 어웨어 연구라고 하는 이 실험이 어떤 거였냐,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실려온 수술지 선반 곳곳에 100여 개의 사진들을 놨습니다. 또 환자가 보통은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하면 본인이 허공에 뜨게 되거든요. 둥실 떠서 뒤집어서 내 얼굴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진을, 이걸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실험 대상 환자 2060명 중에 330명이 심장마비를 겪었는데 소생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사후세계를 경험하거나 유체이탈한 임사체험을 했다고 증언한 분이 9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9명의 주장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중에 57세 남성의 유체이탈 경험담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였던 겁니다. 심장마비를 경험했던 시간이 3분이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수술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굉장히 유사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유체이탈 동안 목격한 것과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공에 떨어져만 볼 수 있었던 수신 선반 위에 있는 사진 몇 개를 설명했는데 그게 또 맞아 떨어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증명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흥미롭게도 이런 사안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조금 더 이 우리만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접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구상의 인구 80억 명, 이분들 중에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무려 93%입니다. 자, 지난 100년 동안 온갖 실험을 통해서 신경과학자들이 영혼의 존재를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에서 과연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과연 과학이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할까요? 자, 사실 과거부터 짚어보자면요,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과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명확히 말하자면 과학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과학의 정의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인 건데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훌륭한 신체에 고결한 정신이 깃들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인 그 기독교 신학 관점에서도 영혼이 정신이라는 겁니다.
영혼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사실 기독교 신학 안에 또 영과 혼을 분리하기도 하지요. 동아시아의 관점에서는 이거를 기라고 해석하는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학은 처음부터 유물론적인 학문입니다. 물질적인 거는 아닌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반과학이다 라기보다는 비과학이다 라고 정의된 겁니다. 반대로 접근해보자면요, 과학으로 무언가 설명을 했어요.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아니라고 할걸요. 즉 둘은 서로 영역이 다르고 양립 불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과학으로 설명하는 이것이 영혼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외에 증명할 수 없는 그 더 신비로운 무언가를 찾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죠. 생물학과 심리학이 발달하고 인지과학이 출현합니다. 뇌가 인간의 의식활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던 근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있고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부터 따로 있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실체 이원론이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많은 심리 철학자들이 실체 이원론을 방어를 하려고 했고요. 이 과정에서 훌륭한 논증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인지과학적인 증거가 쌓여가다 보니까 결국에 실체 이원론자 두 개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분들의 입지는 점점 줄어가게 되는 거고, 현재 다수의 심리 철학자들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실체로서의 영혼의 존재는 배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신비가 사라졌냐? 그거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무언가 다른 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의 어떤 그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걸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뇌가 육체가 사멸했을 때 그렇다면 여기 있었던 영혼이 그대로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지, 기억의 총합이 영혼인 건지, 이런 것들이 현재 과학으로 사실 해명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서두에서는 영혼의 무게가 측정한 실험이 있었다고 했고 21g이라고 하는 명확한 무게를 쟀잖아요. 예상하셨다시피 맥도웰 의사의 실험은 한 번도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실험의 뒤편에 또 다른 반전이 있는데요. 6명 중에 1명은요 오히려 체중이 줄었다 다시 늘어나기도 했고요. 다른 환자들 중에 2명은 사망 당시에 체중 감소를 기록하긴 했는데 몇 분 후에 체중이 더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1명만이 사망 시점과 딱 일치하게 21g의 체중이 감량된 거죠. 그래서 맥도웰이 처음에 했던 말도 그거였어요. 저울이 미세하게 조정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의 결과는 무시하고 그 결과에만 집중해서 발표하게 된 거고요. 장비를 교정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다른 환자의 결과는 또 무시를 한 겁니다. 자, 맥도웰은요 자신의 실험 결과가 인간의 영혼에 무게가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1907년까지 출판되지 않은 그 보고서를 보면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게 결정적인 근거다 라기보다는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해놨고 21g으로 했었던 실험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전달되어 온 건데요. 왜 굳이 21g이라고 하는 질량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1907년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과학계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원자 구조들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과학이, 이성이, 그리고 특히 물리학은 이미 다 연구됐다, 다 안다. 뉴턴의 역학이 있죠, 만류 인력이 있죠, 그리고 맥스웰의 전자기력이 세상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19세기 말 분위기에 이어서 모든 게 다 원자의 움직임이다,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어서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앞서 이야기했던 유체 이탈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분명히 경험했던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닐 거거든요. 사실 놀라운 건 저도 여러분들도 유체 이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유체 이탈이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언가 본다라는 건, 보는 거는 어디서 보는 거죠? 망막에서 상이 맺히고 이것이 뇌로 갑니다. 결국엔 뇌가 이것을 이해해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본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신학, 철학, 공포영화의 주제로 오랫동안 관심을 보았던 그 유체 이탈의 경험이요, 결국 뭐냐면 두뇌가 받아들이는 그 감각 신호가 혼란될 때 오는 것이라는 실험 결과가 발표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거죠. 우리가 뭔가를 봤다라고 하는 건 우리 뇌의 해석이거든요. 자, 2007년 영국과 스위스, 스웨덴 학자들로 구성된 신경과학자들이 가상현실 실험을 통해서 영혼이 몸을 떠난 것 같은 착각을 주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가상현실 실험이었는데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헨리 게르손이 이끄는 연구진이 했던 방법입니다. 일단 피실험자들한테 고글을 씌우고요, 비디오 카메라 쪽으로 등을 돌리게 한 채 서 있겠습니다. 이 비디오 카메라는 피실험자의 등을 찍은 입체 영상을 고글로 보냅니다. 그럼 본인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내 등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뒤편에 서서 자신의 등을 보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자, 이때 연구자가 피실험자들의 등을 펜으로 탁 치면 이 장면을, 쳐지는 장면을 고글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피실험자들은요, 펜에 의해서 감각이 일어난 곳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느끼냐면요, 내 등을 쳤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고글로 보고 있는 저 화면, 저 앞에 있는 등을 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또 피실험자들이요, 고글 화면에서 가상의 등을 망치로 위협받는 장면을
장면을 봤을 때 가상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거나 이런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로잔 공대의 올라프 블랑크 교수가 이끄는 연구에서는요, 자신의 등 대신에 아예 마네킹의 등을 보내줘요. 피실험자들이 마네킹의 등을 자신의 등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고글을 벗긴 다음에 눈을 감게 하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나게 했다가 원래 있는 자리로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하면 원래 있는 자리를 지나서 마네킹 등이 비춰졌던 거기까지 더 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 이걸 어떻게 아는 거냐, 여러분과 저의 눈을 떼서 신경을 연결한 채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으면요,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뇌가 구성하는 3차원 공간은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유명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가짜 고무손을 자기 손이라고 느끼도록 동시에 간지럽히고 동시에 탁탁탁 자극을 주다가 갑자기 망치로 팡 하고 치면 내 손이 아니에요, 고무손인 거 알아요. 근데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고 고통을 느끼더라 라고 하는 실험도 있습니다. 눈으로 뻔히 봐도요, 우리 뇌는 동일시합니다. 우리 뇌가 세상을 보는 게 그러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인식하고 있는 외부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 뇌는요, 유체 이탈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병원의 올레프 블랑케 박사가 2002년에 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뇌 우반구에 있는 특정 부위에 전기 자극을 주니까 갑자기 환자가 유체 이탈 같이 이렇게 감각을 느끼는 것을 관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국의 과학 전문지 이 네이처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뇌에 자극을 받으니까 그 환자가 처음에 보고하기로는 내 몸이 갑자기 밑으로 쑥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자기 강도를 높이니까 내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는 걸 내가 위에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유체 이탈과 비슷한 감각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환자한테 자기의 팔과 다리를 한번 봐라 라고 했더니 짧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팔, 다리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외계인손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런 거랑 관련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우리 사지가, 오장육부가 제자리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상태는 어떤 신호를 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뇌가 총합적으로 그 내부 감각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뇌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겠죠.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TPJ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측두엽과 두정엽이 만나는 영역인데, 여기서 시각과 청각 같은 것들을 느끼는 외부 환경과 실체 내부에서 느껴지는 그 정보를 통합을 하는 부위예요.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정보가 올라오고요, 이거를 통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위에 병변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통합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분들은 유체 이탈 현상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좀 쉽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과학계에서 예전에는 연소를 플로지스톤을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지스톤이 원래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빠져나오는 것을 연소라고 말했어요. 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와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듣자마자 코웃음을 치지요. 아유, 저런 플로지스톤 같은 걸 왜 집어넣어서 설명하고 있을까 잘 몰랐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볼츠만과 마의 논쟁, 여기 이제 링크 있으니까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이 논쟁 당시에는요, 볼츠만은 원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집어넣어서 기체의 움직임을 검증 불가능한 원자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마는 그걸 비판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걸 왜 그런 개념을 집어넣어서 설명하냐. 플로지스톤 비판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자처럼 쓸데없는 거 집어넣지 말고,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집어넣지 말고, 의식활동은 뉴런 활동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영혼이라고 하는 검증도 불가능한 무언가를 집어넣냐 라는 비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혼이 어떤 건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증명할 수 없었지만 원자는 맞았죠. 그 존재 증명을 아직 못한다는 것이 실제 부재를 증명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오늘은 유체 이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견이 뒷바뀌셨는지 흥미롭게 한번 의견 남겨주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둘러싼 과학에 대한 질문을 풀어드리고 잡다하지만 알찬 지식들을 팡팡팡팡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